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2026년 새해에 또 핵심 짚어주시기 위해서 조현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6년이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박사님. 네. 비트코인 가격, 지금 붉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나요? 네, 근데 연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제도 오르고. 네, 예, 저도 요새 다행입니다. 좀 기분이 약간은 편해졌습니다. 예,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HBM도 잘 나가고 있어서 제가 말 위에다가 어울리지 않은 반도체 그림도 좀 찍어놨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성투 바라면서, 조현승 박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러 방송 활동, 그리고 평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뭐, 연말연시에도 촬영이 많으셨죠? 네, 연말에 많았죠, 진짜. 예, 뭐, 네. 부수적인 그런 수입도 상당히 있으셨을 걸로. 근데, 물론 그래도 웬만큼 용돈벌이는 되는데, 생각보다 이 유튜브라는 게 돈을 많이는 못 벌어요. 방송 출연이라는 게. 네. 그래서 오늘 5가지 이슈, 거기다가 코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환율, 그 다음에 반도체, 미중관계, AI, 그리고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방위산업, 원자력까지 한번 짚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 달러 환율 1,500원 넘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기간에는 안 넘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는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돈을 많이 풀었는데, 금리를 높여야지 이게 환율이 방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그렇게까지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이냐?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1분기에는 아마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도 있는 게, 수출한 것들이 흑자가 나니까 수출 대금들이 많이 그때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1분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 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신뢰도가 해외에서 그만큼 높으냐.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금리 상승 여력이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1,50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기 때문인데요. 경기 둔화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영업자들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자영업자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도 지금 금리가 거의 5%대에 그렇죠.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1% 정도만 더 올린다 그래도 마치 그 낙타에다가 뭐 하나 얹는다라는 그런 것처럼. 제 여기 이제 신문은 제가 그 AI로 그려온 겁니다. 실제 뉴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럴듯한데요. 예, 잘 그리기 때문에. 이제 환율 얘기는 역시 경제 펀더멘털을 일단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전망기관에서 나온 세계 경제 성장률 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역시 5% 이하의 성장률로 지금 다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좀 과대평가된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의 이 GDP는 정확히 믿기가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리커창 총리도 중국에서 자기는 그 중국 통계 잘 안 믿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중국에서 통계 내는 방식을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중앙에서 그 넓은 데를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에서 올려보내요, 수치를. 그럼 그걸 종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정부에서는 자기네 성과를 갖다가 높게 보고를 해야지 자신들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지방 공무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게 보고해요. 그래서 중국 인구가 좀 과대포장됐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성별로 올라오는 인구가 과대평가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대추정. GDP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믿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추세만 봐도 저건 작년보다는 그 2026년에는 그보다도 저하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이하로 더 떨어져. 약간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도 미국 경제가 이제 저번 3분기인가요? 네. 한 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왔었고,
내년에도 한 2% 초중반이 예상이 되는데 일본은 지금 0.6% 정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권, 넓게 보면 서방 동맹권이 뭐 1에서 2% 정도인데 특히 아세안 지역이 지금 차이나 플러스 원, 뭐 탈중국 공급망의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5에서 6% 성장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실 뭐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경제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제 그 개도국의 성장률은 높은 거는 일반적이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 고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인도도 거의 7%에 가까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인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단가를 쫓아가는 제조업이라는 거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는 삼투압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뭐 인도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좀 극단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하면 역시 이제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미국 금리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그건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이 돼 있네 이런 인식이 있고 미국 경제가 그냥 어느 정도 탄탄한 성장을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는 뭐 어느 정부나 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제롬 파월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내세우면서 이제 파월 임기가 끝나니까 파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인 분을 이제 뭐 연준 총재로 임명을 하겠죠. 케빈 헤셋이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금리 인하가 내년에 뭐 1분기는 몰라도 적어도 2분기 이후에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를 미국에 따라서 좀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동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요 환율이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물론 수출 기업한테는 혜택이 되고 뭐 관광업 같은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또 가공업체라든가 그다음 또 우리나라가 식량도 해외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당장 뭐 기본적으로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거 다 수입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금리를 그렇게 내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동결 정도가 적합한 거 아닌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흥국과 선진국을 다 포함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관세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데 과연 이게 뭐 어떤 과거의 뭐 기술적 성장이나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저물가가 아니라 조금 불황형 물가 하락? 아니, 물가 하락은 아닌데, 물가 안정?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참 이것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또 물가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안 오르는 것만 골라서 바스켓을 구성했을 경우에 이제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제가 한번 물가 상승하고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왜 짐바브웨에서 물가 상승률이 1%가 나왔거든요. 극이라는 숫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조경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 그리고 자, 뭐 양, 뭐 이런 숫자가 쭉 있고요. 극이 황하사 바로 전이에요. 1극%, 20년 동안 1극% 올랐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짐바브웨에서 온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가보면은 물건을 사러 가보면 물건이 없대요, 아무것도. 그래서 뭐 가지고 계산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건이 아예 없으니까 극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상승이 그만큼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된 것 같아요. 측정 불가.
덤프 트럭으로 지폐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예. 상황.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입니다. 제가 왜 이 반도체 그림을 오늘 조 박사님하고 환율 얘기하는데 갖고 왔냐. 그러면 지금 코스피라든지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른 데에는 사실 외국인들의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 2분기 때 삼성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350에서 400조 원 정도 됐는데 오늘자로 시가총액이 거의 900조 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한국 돈도 있겠지만 외국인 돈도 몇백 조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3배 늘어서 한 350조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한 800에서 900조 원이 반도체에 쏟아져 들어온 건데 이게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이제 내리막이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 돈이 그래도 엄청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 양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나갈 경우에 아무리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하고 몇십조 원을 갖고 뭐 달러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해봐야 아마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진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맞죠. 근데 또 27년이 되면은 또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외에 파운드리도 요새 조금씩 뭐 성과를 내고 있긴 한데 다른 데서 어떻게 뭐 만회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4번째 꼭지에서, 네. 5번째 꼭지에서 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조방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산업들이 이제 얼마나 외화를 벌어다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이나 한국은행의 정책보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환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렇게 환율이 1,500원을 언제 넘어가냐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제가 환율 같은 거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는 약간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정부기관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1,45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뉴 노멀이 아닌가 싶고요. 이어서 2026년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될 거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자세한 말씀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반도체 관련된 일을 지금 한 5년째 해오고 있는데 요게 상당히 1년에 뭐 한 1, 2억 주고 봐야 되는 그 자료를 상당히 제가 이제 뭐 겸업 금지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축약을 해서 갖고 온 건데 여기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2026년이 정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매출의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요. 2028년에는 메모리는 다운사이클로 접어든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지금. 요 전년비 성장률로 보시면 이제 더 명확한데 제 메모리 전년비 성장률에 다 빨간색 표시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가장 전년비 매출 성장률이 높게 나옵니다. 7, 80% 정도 보고요. 내년에는 거의 성장이 이제 정체된다고 보고 28년부터는 24% 이렇게 다운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걱정이 없을 건데 그리고 특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죠. 박사님 또 삼성전자로 상당한 어떤 아니, 주식 2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두조. 퍼센테이지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네.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딱 주식 2개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딱 2주. 안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 그 여름에 제가 네. 마이크론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한 7, 80불 갔었는데, 네. 오늘자로 한 330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로 수혜를 보신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주변에 용한 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네. 좀 부탁드리는데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조현승 박사님 화면을 옮겼는데 이게 역시
그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굉장히 크죠. 이번에 더군다나 뭐 지진도 있었는데, 뭐 지진이야 사실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걸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과연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공장이죠. 예. 그 공급망이 저렇게까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고 또 대만 내에서도 지금 결사항전, 뭐 중국에 대해서 자기 걸 꼭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번 그것 때문에 크게 질책을 했죠. 미국에서. 예. 대만에서 국방비를 올리자 그랬더니 지금 대만의 그 국민당에서는 국방비를 높이는 게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운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높이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방비 높이려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TSMC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다변화하려는, 이제 당장 TSMC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이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5와 AI6, TSMC와 공동 발주를 계약을 한 걸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그림이 좀 복잡한데 인텔 파운드리도 이러한 지정학적 분산 시도에 따라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요번에 지금 그 CES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전 세계 그 소비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인텔이 사상 최초로 1.8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이제 노트북용 칩셋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4나노 공정에 대한 지금 고객사들의 평가가 굉장히 우수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피지컬 AI 쪽에 이제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삼성전자에서 그 상당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동차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도 나가고 있고요. 뭐 핸드폰 칩셋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전제품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랑 옵티머스 이런데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통합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AI5, AI6 칩이 분명히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반도체를 공급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거는 관련 없는 거죠? 트랜스포머라고. 예, 트랜스포머. 예, 그거는 외계 로봇 종족이라서. 예. 거기다가는 삼성 게 안 들어가죠. 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말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구글 TPU라든지 이런 빅테크의 가속기들 역시 TSMC의 공급 역량 제한으로 인해서 삼성과 인텔 파운드리를 접촉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하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보면 프락시 워라 그러죠. 대리전의 성격으로 지금 여러 권역에서 확전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저는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체제라는 게 여태까지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체제거든요. 분명히 그 전체주의이긴 한데 또 경제는 상당 부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과거의 중국 전통을 살려서 약간 뭐 그 흔히 말하는 유교식 막시즘 그러면서 뭐 공동부유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교식 집단주의 있죠. 개인의 자유나 어떤 권리 같은 거를 일부 희생을 하면서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이런 사회인데 또 그러면서 또 경제는 상당히 시장 경제로 많이 또 그런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체제예요. 근데 이런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목표를 국가 차원의 목표,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과연 저기서 개개인들의 희생,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처럼 참고 꾹꾹 눌려 있는 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중국의 긍정적인 것만 쫙 놓고 보면은 중국이 금방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단점만 또 쭉 놓고 보면은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불안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성과와 불안한 요소가 동시에 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저게
그동안 보면 중국 곧 망한다 하면서도 안 망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서 계속 가겠지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 앞으로 계속 그럴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 싶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는 게 댐이 위험해 보이면서도 끝까지 버티는데 결국 무너질 때 보면 바늘 틈만한 데가 하나만 생겨도 댐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렇게 꼭 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은 그러한 위험 요소도 같이 커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당장 망하고 당장 무너질 거다 이렇게는 단정은 못하겠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계속 한계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었다라고 보이는 곳, 그리고 경제랑 어떤 지금 일하는 물도 없다고 하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간 곳들에서 지금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직 그 상태는 아닌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볼 때는 제가 예측을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고 다만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미중 체제 경쟁이 끝나진 않을 거고 이게 그래도 상당히 장기화될 거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권, 나와바리 싸움에 있는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불씨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이셨던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이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혼자 뭔가 VR 기기를 착용하고 뭔가 컨텐츠를 즐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 버스 기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차베스라고 하는 그 독재자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사실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긴 했죠. 그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에서도 적법한 대통령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낙점이 되는데 요 새해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이게 요번에 제가 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돼서 아직 확인은 안 됐고 좀 더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유튜브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그 공군이 들어갈 때 그 대공망이 다 꺼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배신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공군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민심이 이반이 됐었고 막상 딱 들어갔을 때도 거의 저항이 없었던 게 그 대통령궁을 지키던 경호원 빼고는 대부분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심을 잃은 상태였고 미국에 포섭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민심, 민생과 어떤 카르텔의 전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오랜 기간 고통을 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잘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센 척하려고 중국 대표단하고 저녁을 먹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된 거죠, 위치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다음은 그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특수 작전으로 탈출을 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여성인데 이분이 차기 대권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확실한 그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마차도가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분이 대통령을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되건 안 되건 떠나가지고 베네수엘라 정국은 앞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이 그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곤살레스 우르티어인가요? 어쨌든 그러한 야권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역시 이제 자원의 저주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항상 자동차 연료용이나 이런 좀 가벼운 용도로 쓰기 좋은 경질류. 그거는 아닌데. 아니죠. 석유화학 제품이 그걸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중진류에서는 거의 세계 최대의 생산량,
매장량을 갖고 매장량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진류하고 경진류의 차이가, 경진류가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더 점액도가 낮아요. 진짜 물처럼 되고요. 중진류는 끈적끈적한데, 초중진류는 아예 꿀처럼 굉장히 그 점액도가 높아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석유 중에 상당수는 초중진류고, 여기가 품질이 좀 낮은 거예요. 가격도 좀 싸고. 대신에 매장량이 많은 건데, 텍사스 중진류 있죠? 우리가 흔히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경진류입니다. 그게 질이 좋은 건데, 예전에 중진류라고 불렀던 이름 때문에, 관행 때문에 지금도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중진류 아닙니다. 그건 경진류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중진류에 경진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중동, 두바이유가, 품질로 따지면 텍사스 중진류보다 조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중진류는 중진류 플러스 초중진류. 초중진류는 사실은 전통적인 석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캐내기가 어려워요. 워낙 끈적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열을 가해서 이 점성을 낮춘 다음에, 그러니까 수증기를 굉장히 강하게, 뜨거운 수증기를 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채굴 비용도 약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낮기는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장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여러 정제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석유화학 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진료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생산량은 미국하고 사우디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기름 광고 하나 찾는 게 그 소원인데 이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아있다는 것이 참 이게 역사의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 여기가 이게 묻혀있는 데가 베네수엘라가 그 오리노코 벨트라는 데인데 여기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보면 이게 해안가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캐내기만 하면 수송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항구랑 가까워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채굴을 못하고 채굴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아마 잠시 이렇게 좀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회사들, 뭐,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여기를 채굴을 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국영화를 명분으로 이제 빼앗겼던 그런 광구 개발권에 대해서도 이제 회복. 그래서 석유화학 주식이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영향권 싸움의 핵심에 있는 중동의 이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어디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자세히 듣다 보면은 나 대통령 더 못해먹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위가 굉장히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하메네이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정도로 지금 이란이 어렵죠. 물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원래 그게 물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댐을 개발을 하고 막 헛짓거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참고로 관계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 과일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예,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맛있대요. 이스라엘 채소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모든 게 음식이 다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많이 죽고 있는데 이제 또 트럼프가 이란이 천안문 사태 때처럼 시위대를 이제 학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서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짐 체인지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랑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방국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들이 지금 다 레짐 체인지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떤 원유 공급이라든지 국제적인 영향력을 이제 투사라 그러죠. 영어로 프로젝션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직접 싸우는 거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을 쳐내는 식의 전략을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제 미국도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미국의 국방 전략 혹은 국가 안보 전략을 소개드렸는데 그때 서반국 그리고 자기네 대륙권 안에서는 절대로 적성 세력이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뭐 정말 뭐 말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뒷수습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는 그렇지. 상황입니다. 여기도 베네수엘라랑 마찬가지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지금 이건 좀 옛날 자료라서 숫자가 적은데 최근 자료로는 거의 30조 입방피트가 넘는 그러한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데 이란은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자원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도 먹을 물도 없고 뭐 기름이 나는데 어디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시장 경제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왔는데 이제 2026년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IPO 대여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피지컬 AI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을 좀 소개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도 혹시 AI? 예. 이것도 AI로 그린 겁니다. 어떤 AI 썼나요? 제가 이 생긴 걸로 보니까 아마 제미나이 아니면 그로크인 것 같습니다. 네, 잘 그렸죠? 네, 참. 요새 보면 그림 잘 그리더라고요. 예. 이건 뭐, 근데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또 너무 병크를 터뜨릴 때가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거북선을 이제 그려달라 그러면서 임진왜란때 썼던 거북선을 이제 그려달라 그랬더니 진짜로 거북이더라고요. 진짜 거북이에다가 위에다가 돛을 딱 단 거를 그려요.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예. 뭐 물론 거북선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합니다. 진짜로 거북이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AI 관련해서 내년도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역시 오픈 A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도 여전히 제미나이에 밀리고 있다고 하지만 60에서 지금 재는 기관마다 다른데 60에서 80%의 LLM 그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1조 달러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라는 모델로 유명한 엔트로픽,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3천에서 4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야, 이게 요새 하도 몇 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뭐 이제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1,000억 달러 그러면은 그게 별로 큰 느낌이 안 들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1조만 나와도 막 무슨 현수막 걸고 막 잔치를 하는데 참 세월이 많이.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올라가지고 이제. 그렇죠. 예. 우리나라 한 5년 예산할 거를 회사 하나가 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150조 원이죠. 150조.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던 스페이스X가 내년도에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상장 주관을 맡기면서 이것도 1조 달러 밸류에이션이 넘는 거의 1,500조 원이 넘는다는 건데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느냐 그럼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1,000만 명 글로벌 사용자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몇 조씩 벌어들이는 회사니까. 거기다가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피지컬 AI, 특히 이제 군수 쪽에서는 안두릴, 지금 국방 예산에서도 다뤄드렸지만 무인 잠수정과 그 전투기, 무인 전투기하고 피겨 AI, 그 다음에 쉴드 AI 이런 쪽이 다 방산. 제가 작년에 그 아덱스 봤는데 거기 보니까 키워드가 딱 두 개더라고요. AI하고 드론. 그런데 그게 요새 보면은 방위비가 전 세계가 다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걸 생각해 보면은 국방비 중에서도 특히 이 AI하고 무인 관련된 거, 이 두 가지는 정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이제 국방산업이라는 게 일반 다른 민수처럼 팔자마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사이클은 조금 느리고 여러 가지 제약은 있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두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를 차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알렉스 카프의 그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책 리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뭐 그냥 소비에 관련된 데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인재들과 자본이 몰렸다면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국방 그리고 양으로 승부하는 저런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AI 군수 분야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웅변을 토하면서 만든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안두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국방 예산에도 안두릴에게 직접 계약을 주는 내용도 있고 호주에서도 조단위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주식들이 IPO를 한다 그러면 좀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피지컬 AI는 아닌데 이제 핀테크 중에서 스트라이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브릭스,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구독자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뭐 스스로 크리에이터라고 칭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온라인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내년에 상장이 몇백억 달러 규모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마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상장할 때 혹시 투자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 박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로.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이제 영상을 제가 따로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2부로 올려드렸는데, 그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그 작년 1, 2분기만 해도 뭐 서초 TF를 폭파시켜야 되느니 뭐 이재용이 다시 감옥을 가야 되느니 뭐 이제 삼성은 이제 거의 문을 닫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D램의 다운 사이클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마이크론도 몇만 명씩 잠시 집에 돌려보내고 이런 건데, 이 레거시 반도체들이 지금 다운 사이클 정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기계나 가전 자동차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를 재고를 많이 쌓아놓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보호무역주의하고 이게 출입국도 안 하고 강목으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러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2023년에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았던 거와는 달리 레거시 업체들은 23년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재고 소진이 안 되면서 지금은 레거시 업체들이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 미국의 제조업 투자도 조달러 단위로 결실을 맺을 걸로 보고 있고,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피지컬 AI,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단연 레거시 반도체들이 올해 반도체 시장과 주가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요런 말씀을 한번 26년 초에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메모리만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적혀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영상 바로 직전에 올렸던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영상을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번 주 금요일에 또 한 7, 8% 올랐습니다. 방송 올리자마자. 예, 이번에 이제 5번째 이슈, 조방원이죠. 조선과 방위산업,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필리조선소에서 군함을 대형 수주할 수 있느냐? 지금은 MRO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선산업에. 그리고 뭐 사람들이 가지고 조선산업이 굉장히 호황인 줄 아는데 2025년에는 그렇게 주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거는 기대감 때문이고요. 아마 2026년에는 수주량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까지는 사실 조선업체들이 생각보다 수주량은 거의 많지 않았어요. 특히 부품업체로 내려오는 쪽으로 가보면은 그렇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금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도 군함 같은 경우 지금 하나 외에 다른 데다가 어떻게 손을 벌릴 데가 없어요. 중국 조선소한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동맹국 중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제 한화를 파트너로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올해 국방 예산을 보면 거의 한 70조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이게 거의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핵잠수함, 구축함, 상륙 강습함, 프리기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 군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군함도 뭐 그 부가가치가 있지만 군함보다는 상선 쪽이 돈이 많이 남거든요. 이게 그 군함이 상선보단 작아요. 안에 마진이 들어가는 게. 적은 겁니까? 마진이 아니라 크기 자체도 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 마진도 군함은 마진은 높게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군함이 비싼 거는 들어가는 장비들 있죠. 레이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죠. 거기다 무기도 달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배 자체는 상선보다 클 수가 없는 게 빨라야 되잖아요. 상선보다는. 그러니까 상선 일반 상선 뭐 아니면은 부가가치가 지금 제일 많이 남는 거는 뭐 LNG선이나 쇠빙선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군함은 이제 그런 기능은 아닌데 다만 이제 군함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군함 MRO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군함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급을 하는 상선이 따라와요. 그거를 이제 전략 상선대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것들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군데에, 그러니까 한화에서 군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것도 뭐 다른 전자제품처럼 같은 회사에서 해야 호환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많이 올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규 함정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은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전략 상선대의 그 배수 자체가 적다라고 해서 전략 상선대라 그러면 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상선으로 쓰다가 전시에는 바로 이제 보급함으로 그렇죠. 전용해서 쓰는 배를 전략 상선대라 그러는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한 150에서 200척 이상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국의 조선소 혹은 이제 동맹권에서밖에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중국에 맡기면 큰일 나죠. 특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법이 있죠. 존스 액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한테도 이걸 안 줘야지 정상인 건데 지금 미국 조선이 이제 그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한테 넘어온 거죠. 동맹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현승 박사님께서 자신 있게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또 조현승 박사님께서 이 업계와 또 무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잘 아시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존스 액트처럼 이렇게 자국 내에서 혹은 뭐 외국 기업들은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호주의 조선사 오스탈 지분을 원래 다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럼 호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엘라베마주의 그 연안 전투함을 짓는 그 조선사를 호주의 오스탈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 건데 호주 정부에서 19.9%까지만 인수해라라고 이제 명령이 나와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강화시켜가고 있는 흐름이다. 사실 이게 국내에서 상선,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조선 부품을 많이 안 쓰고 단가 때문에 중국 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네, 한국에서 중간재 수출이 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2026년부터는 조선에서 그 기대감, 작년에 있었던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주가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 이것도 아마 정부하고 끈이 다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서버루스라는 이제, 사모펀드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그런 자금을 한국의 정책금융, 이제 한미 무역협정에서 이거를 1,000몇백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내에서 또 어떤 조선이라든지 새로 배를 짓는 거라든지 MRO를 추구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필리핀에서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수빅조선소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여기서 함정 건조와 수리까지 또 다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필리핀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필리핀의 조선소하고 필리핀에 있는 항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반드시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 예. 중국하고의 거래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치적으로 일부러 더 이제 미국에서 조금 자기네 편으로 고려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을 도모하기 위한 네. 그 본 사령부가 원래 필리핀에 그쵸.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필리핀에 거기가 정말 그 치열한 접전지였죠. 예,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예.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중국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살벌합니다. 예. 서로 죽창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서로 인공섬막 지금 짓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등치는 더 큰데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그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실제로 피를 흘리자라는 게 음. 아니라 그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처럼 우리와 경제력이 큰 차이가 나는 약소국들도 네. 저렇게 악을 쓰면서 대들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잘 하겠죠. 이거 좀 정치적인 얘기니까 음. 넘어가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미국의 MRO 최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비거 마린사하고 이쪽 분야 진출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다시피 여태까지 보면은 이제 뭐 MRO 하겠다, 뭐 노력 중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었던 것만큼 2025년에는 아직은 성과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이게 생각보다 수주량이 많지 않았고, 아마 이제 2026년, 27년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다 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난 다음에는 조선을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뭐 방위산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제 원자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국의 원자력 예산도 지금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트럼프 정부가 보니까 아주 다시 원전 르네상스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저희는 지금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발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2030년까지 일단 그 원자력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다 빼고 가장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최신 원자로를 8기를 30년까지 착공을 마무리 지어라. 지금 요게 이제 연방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파트너십이거든요. 이거가 800억 달러 규모니까. 그러니까 아까 스타링크에 비하면 작아 보이겠지만 이 800억 달러라는 것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120조 원이 넘는 규모이죠. 우리나라로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자력 발전을 충원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한 그런 물량인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국, 미국, 일본 국기를 다 달아놨는데, 이게 우리가 한미일이 삼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원자력 쪽에다가 미국의 원자력 들어가는 돈에서 일본의 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던 5,500억에서 6,000억 달러 중에서 3,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에너지 개발 협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력의 1,000억 달러는 최소 보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손 들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네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과거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 강국이었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원전에 손을 떼고 난 다음에 지금 설계나 뭐 이런 쪽은 아직도 기술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다가 상당 부분을 많이 이제 준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 현대건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부품이라든지 핵심 장비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만들고 공급을 하는 쪽이고요. 원전의 큰 규모의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은 현대건설이에요. 사람들이
원자력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이제 또 상당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이 원팀으로 많이 나가요, 외국으로. 현대건설은 저도 오늘 처음 예, 들어봅니다. 그 현대건설이 원전에서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으로도. 원전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원자로라는 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건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시공, 건축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현대건설이 이쪽에서 상당히 특화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저희가 맡고 핵심 부품과 금융, 네. 뭐 이제 이런 쪽에서는 지금 주요하게 거론되는 일본 기업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그다음에 도시바 그리고 IHI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가상자산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지 않고는 마칠 수 없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10월 중순까지는 좋았죠. 신고가 갱신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폭락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니까 오지들이 그 오리지널 갱스터거든요. 그래서 예전 초창기에 그 채굴할 때나 가격이 아주 쌀 때 잔뜩 모았던 그 큰 고래들이 그때 물량을 대량으로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 이것까지는 그 지갑의 주소에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시점에서 그렇게 물량을 쏟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뭐 거기에 대해서 JP모건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오지들이 그때 많이 털어냈어요. 엄청난 물량을 털어냈고, 그래도 그렇게 털어낸 거에 비해서 저 정도 떨어졌으면은 생각보다 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굉장히 호재들도 많았는데, 호재들이 나와도 아예 시장이 반응을 안 할 정도로 심리가 위축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손바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개인들이 오지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기관으로 넘어갔죠. 이거 손바뀜이라 그러거든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팔았고요. 팔기 싫어도 그때 선물을 했던 사람들은 숏 스퀴즈가 나면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다 팔게 됐고요. 이러면서 이걸 기관들이 많이 흡수해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음모론들도 많이 나와요. 기관들이 일부러 이제 시장을 갖다가 정비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숏 스퀴즈를 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오지들하고 같이 연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물론 이런 얘기들이 있죠. 원래 오지들이 대량으로 파는 거는 시장에서 안 팔고 뒤에서 팔아요. 예, 뒤에서 파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시장에다 물량을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들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거는 저도 뭐, 그런 음모론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전문적으로 뭐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올해 이제 전망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은 유동성이 올해는 좀 늘어나는 걸로 보고, 금리 인하가 되고, 뭐, 1분기에 될지 2분기에 될지 모르지만, 유동성은 점점 늘어나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큰 충격을 지금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6년 딱 1월 1일부터 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예, 여기 좋은... 전망치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최소가 15만 불이에요. 근데 저놈의 전망치들 맨날 틀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네, 이런 거 보면 위로는 많이 받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내에 다시 신고가 갱신은 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시장 여건이 워낙에 그동안 이제 시장을 꽉꽉 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싹 풀리고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비추고 시작한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텍사스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올해 오른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렇게 쏟아진 물량들이 기관으로 들어갔거든요. 기관은 투자 관점이 그렇게 물론 단기간에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지만 개념이 달라요. 가지고 있어요. 한 5년 정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대량 매도 물량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사겠다는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오늘도 그 소식이 하나 나온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자기네 포트폴리오에서 4%까지 이제
그 비트코인을 늘리는 걸로, 그 비중을 4%까지 늘리는 거를 검토 중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연금도 움직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연금이 언제 들어올지야 뭐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87,000에서 8,000을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92,000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올해는 조금 저는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비트코인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이 좀 비판적인 그런 네. 메시지도 많이 냈었는데, 특히 이제 연초에는 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제도 임용한 TV에서 이성적 낙관주의자 이 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현수 박사님께서, 저희가 과거를 너무 미화를 하고, 현재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그렇죠.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26년에는 좋은 소식이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 내용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요즘에 뭐 사는 게 점점 힘들고 앞으로 뭐 이제 더 힘들어질 거고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비관론들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자원이나 환경 관련돼서 뭐 석유 10년설은 뭐 1970년대부터도 계속 있어 왔던 거고, 1920년대에도 앞으로 20년 후에 석유 고갈된다, 뭐 1970년대에도 앞으로 10년 있으면 석유 고갈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자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환경이 뭐 지금처럼 독성 물질이 없었는데, 옛날이 훨씬 더 비위생적이고 환경 문제로 사람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꾸 예전에 뭐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두가 평화롭게 뭐 행복하게 산 것처럼 하지만, 그 당시에야말로 정말 폭압적인 사회거든요. 중세 자원에 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과거는 미화를 하면서 자꾸 나쁜 방향으로만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런 그 비관론이 더 잘 팔려요. 당장 내일 망한다 이래야지 오히려 언론에서도 확 주목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식량 위기론 뭐 주기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얘기들이지만 여태까지 잘 극복해 왔거든요. 특히 환경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는 이제 저 환경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더 배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요. 단위 생산량 당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꼭 나빠질 거라고 자꾸 비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런 걸 갖다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면서 더 희망찬, 좀 밝은 쪽을 갖다가 지켜보고 그쪽으로 추구해 나갈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하지 말고 또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또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책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한국 경제를 얘기하다 보면 뭐 인구 절벽이 온다, 뭐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텔레비만 틀면은 망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여러 자산에 투자도 하고 열심히 직업적으로도 노력을 하면서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현수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Rational Optimist,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 채널에, 저 임용한 TV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오늘 조현수 박사님 또 귀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 성투와 성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